97일 밤 이야기 훈민한자 천일야와는 서유기로도 유명한 현장법사의 대당 서역기입니다. 20% 할인 가격으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훈민한자 교재를 구입하는 안내문이 맨 끝에 나옵니다. 훈민한자는 지식나눔,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모든 동영상 본 강의가 무료입니다. 1. 현장법사 주감선생, 오늘은 현장법사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통원신선, 현장법사는 바로 법상종의 창시자로서 일반인들에게도 서유기를 통해 널리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서유기라는 소설은 사실을 바탕으로 지은 환상소설입니다. 그 역사적 사실은 현장법사가 불경을 구하기 위해 인도로 여행하여 대당 서역기를 쓰고 많은 불경을 번역한 것입니다. 주감선생, 현장법사의 기념관은 어디에 있나요? 통원신선, 허난성 낙양으로 갑시다. 이곳 이영경사의 현장고리 기념관, 마제천, 불광사, 진과화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안탑은 산시성 시안시의 대자은사 경내에 있고, 이 대안탑에는 현장법사가 인도에서 가져온 불상, 사리, 법문, 경전 등이 봉안되어 있습니다. 이 현장법사는 어려서부터 독서와 사색을 즐겼으며 한돌자 현장법사의 젊은 시절은 문자신선, 현장법사는 어려서부터 독서와 사색을 즐겼으며 아이들과 어울려 놀기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답니다. 그가 10살 되던 해에 부친이 죽고 둘째형 장첩법사를 따라 루어양의 정투사로 옮겨 살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불교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고 몇 년이 지나자 삼위승 곧 초보승려가 되어 불법을 넓히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지식력이 왕성했던 현장은 어느 한 종파에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 곳으로 다니며 시야를 넓히고자 했습니다. 현장은 중국을 돌아다니는 동안 불경이 턱없이 부족하고 사상적 계통 역시 서있지 않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경전의 번역에서는 더더욱 무질서했습니다. 번역자들이 직접 인도에 가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불경에 쓰인 법문의 뜻을 잘 몰랐기 때문에 불법의 해석이 사람마다 구구했습니다. 주감선생, 현장법사가 인도로 가게 된 동기는 통원신선, 이에 현장법사는 불법의 본래 뜻이 과연 이런 것일까? 혹시 우리는 장님 코끼리 만지는 식으로 전체를 보지 못하고 어느 한쪽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코끼리의 전체 모양을 알 수 있을까? 그렇다. 오직 한 가지 방법은 직접 인도에 가서 알아보는 것뿐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인도로부터 중국에 들어온 불교 사상은 유진시대를 거쳐 수당시대에 이르러 그 전성기를 구가했습니다. 그에 따라 여러가지 종파가 생겨나는데 가장 유력했던 종파는 법상종, 화엄종, 천태종 등 불학의 정통교파입니다. 한돌자, 현장법사가 인도 여행을 결심하기까지는 문자신선, 그러나 당시에 인도로 여행하는 일이란 하늘에 오르는 것만큼이나 어렵고도 험난했습니다. 두 발에만 의지하여 맹수가 우글거리는 고산 진력을 넘어야 하고 불볕이 내리쬐는 끝없는 사막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옥에 들어가지 않으면 누가 들어갈 것인가? 내가 여기서 물러서서는 안 된다. 하물며 법현도 인도에 다녀왔는데 여기까지 생각이 이르자 현장은 크게 외치며 맹세했습니다. 나 현장은 목숨을 걸고 인도에 갈 것이며 그곳에서 불법을 배워 중국의 백성을 깨우치겠노라고 굳게 결심하였습니다. 3. 목숨 걸고 인도로 향하다.
주감 선생, 결국 현장 법사는 인도 여행을 떠났는데요. 통원신선, 그렇습니다. 당시 중국은 이제 막 당나라가 건국되어 매우 불안정한 시대인지라 나라에서는 백성들이 국경을 넘지 못하도록 엄격히 통제하였습니다. 그런데 방법을 찾던 그에게 마침내 기회가 왔습니다. 당태종 3년에 여러 차례의 서리로 농작물에 큰 피해가 오자 정부는 백성들에게 넓은 지역으로 흩어지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현장은 이때를 틈타 난민 속에 끼어 있다가 몰래 관문을 넘었습니다. 이때부터 현장의 모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당나라에서는 그가 몰래 출관했음을 알고 체포령을 내렸습니다. 뒤에서 쫓아오는 추격병 때문에 낮에는 숨고 밤에만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중국의 가장 끝자락 도시 과주 곧 도낭부터는 추격병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일망무제의 끝없는 사막이 그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마을이나 사람은 물론 오아시스도 없는 곳, 그곳에는 오직 하얀 뼈만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한돌자 현장 법사는 갖은 고초를 겪었겠지요. 문자 신선, 그렇지요. 그러나 현장은 두려움 없이 걸었습니다. 당시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늙고 여인 말 한 필과 말등에 실은 물 한 통,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식량뿐이었습니다. 사막에서 수없이 많은 회오리 바람을 만났으며 물과 양식이 떨어져 모래바닥에 쓰러진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현장은 서역의 여러 작은 나라에 한동안 머물렀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고창국의 왕 공문태는 본래 경건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가 태자였을 당시 중국의 장안과 로양에서 한동안 머무른 적이 있었기 때문에 당나라의 머물을 누구보다 흠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신하를 데리고 현장에 지나가는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억지로 성 안으로 모셔드렸습니다. 4. 현장법사의 서행. 주감선생, 현장 법사가 결국 인도에 도착하였지요. 통원신설, 예, 그는 인도의 옛이름인 천축으로 갈 결심을 했고, 이에 여러 이론을 총결한 유가사지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유가사지로는 인도의 미륵보살이 저술한 대승불교 유가파의 기본 이론서입니다. 이 책은 미륵보살이 저술하고 당나라 현장법사가 번역한 것입니다. 현장법사는 이곳에 머물며 경전을 강의했고 떠날 때가 되자 왕은 그에게 많은 마필과 법의와 여비를 주고 전국의 대신과 고승들과 함께 10여리를 쫓아오며 눈물로 배웅했습니다. 현장법사는 1년여의 시간을 서역에서 보내고 630년 겨울에야 비로소 인도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는 먼저 여러 곳의 성지를 참배하고 마지막으로 석가가 수도하던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높이가 5장이 조금 넘는 보리수 아래에 섰습니다. 1000년 전에 성인이 중생을 위해 홀로 적막한 황혼을 무수히 보냈음을 생각하니 넘치는 감개를 억누를 길이 없어 목 놓아 울었습니다. 문자 신선, 현장은 앞서간 사람들을 볼 수 없고 뒤따라올 사람을 만날 수 없음에 슬퍼하고 또 불법이 점점 쇠퇴해 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통곡했습니다. 현장은 이성스러운 곳에 아흘에 동안 머물다가 열흘째 되던 날 비로소 목적지인 나란타 사원으로 향했습니다. 한돌자, 현장법사는 개연법사에게 불법을 배웠다지요. 현장은 이곳에서 개연 곧 시라바드라 법사에게 유가론 곧 유가사지론을 배웠습니다. 당시 개연법사는 106살의 고령으로 심한 풍토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몇 번이나 자살로 해탈을 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불법을 구하러 찾아온 현장에게 감동되어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이때부터 자신의 고통을 잊고 현장 법사를 위해 불경을 해설하기 시작하여 5년이나 넘겼습니다. 주암 선생, 그래서 현장 법사는 인도에서 이름이 나겠죠? 풍원신선, 그렇습니다. 현장 법사는 나란타 사원에서 최고급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조용한 방에 머물면서 당시 고승 귀족 국왕만이 먹을 수 있는 특산 쌀을 받았으며 외출할 때는 코끼리 가마를 탔습니다. 나란타 사원에 머무는 5년 동안 현장은 불교에 대해 깊고 넓은 기초를 닦았습니다. 그 인도의 모든 지역을 돌아다니며 명승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5년 후에 다시 나란타 사원으로 돌아와 불학을 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5. 서유기에 등장한 삼장법사. 한돌자, 현장법사는 인도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았는데요. 문자신선, 그의 이름은 인도 전역에 알려졌고 이름난 승려들이 앞다투어 찾아와 그와 변론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모두 그의 언변과 학문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현장은 갑자기 중국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엉뚱한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한돌자, 그 엉뚱한 일은 어떤 사연인가요? 문자신선, 예, 당시 인도에는 많은 나라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게일왕 곧 하르샤바르다나의 세력이 가장 컸습니다. 일찍이 그는 현장법사를 초청했고 그래서 현장법사는 돌아가는 길에 그곳에 들르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 구마라 왕도 사자를 보내 현장법사를 초청했습니다. 개연법사는 현장법사에게 선약이 있다라는 이유로 구마라 왕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이에 화가 난 구마라 왕이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현장 법사를 만약 오지 못하게 한다면 나란타 사원을 쳐서 평지로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개헌 법사가 현장 법사와 의논한 끝에 결국 구마라 왕에게 먼저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 소식을 접한 게일왕이 크게 화를 내며 사자를 구마라로 보내 현장 법사를 데려오도록 했습니다. 구마라 왕은 이에 회답을 보냈습니다. 주감 선생, 게일왕과 구마라 왕이 현장 법사를 두고 과열 경쟁을 하는군요. 풍원신선, 그렇지요. 내 목을 자를 수는 있을지언정 현장 법사는 절대 돌려보내지 못하겠소. 이 편지를 본 게일왕은 분을 못 참고 다시 사자를 보냈습니다. 왕의 머리를 내게 준다고 했기에 지금 사자를 보내오. 이 사람 편에 왕의 머리를 보내주기 바라오. 하는 수 없이 구마라 왕은 2만 명의 코끼리 부대와 3만 척의 배를 이끌고 겐지스 강 기슭에 임시로 병영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친히 게일왕에게 나아가 백배 사죄를 했습니다. 게일왕은 만조의 대신들을 거느린 채 양편에 횃불을 들여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한 걸음마다 쇠복을 울리며 기세도 당당하게 현장법사를 맞이했습니다. 현장법사가 가까이 오자 게일왕은 즉시 무릎을 꿇고 경의를 표했습니다. 한돌자, 게일왕이 현장법사에게 어떻게 예우를 했나요? 통원신선, 다음 날 게일왕은 현장을 공중으로 모셔와 불경을 강독하게 하는 한편 우수한 사자를 인도 각지로 보내 명승과 학자들을 공려성에 모이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코끼리를 타거나 가마를 타고 혹은 걸어서 몰려와 수십 리 길을 꽉 메웠습니다. 개회일이 되자 현장 법사는 보좌에 올라 불법을 베풀었습니다. 현장의 불법 강론이 끝난 후
왕은 그 불법을 베껴서 회장 입구에 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다음과 같이 있었습니다. 주감 선생, 결국 현장 법사는 귀국을 하게 되는군요. 문자 신선, 그렇지요. 누구든지 이 글 가운데서 한자라도 진리에 맞지 않는 말을 지적해내는 사람이 있다면 현장 법사의 목을 베어 사죄하겠습니다. 이렇게 18일 동안 걸어 놓았으나 어느 누구도 감히 지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왕은 다시 발라야가 성에서 75일간의 보시대를 열어 현장을 환송했습니다. 이 대회에 참가한 승려와 민중이 약 50만 명에 달했다고 하니 이것으로 대회 상황을 짐작할 수 있을 정도인데, 일개 유학생의 몸으로 외국에서 이러한 존경과 수강을 받은 경우는 아마 현장 한 사람뿐일 것입니다. 이어서 현장은 곧 귀국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그가 16년 전 겨우 말 한 피를 타고 몰래 빠져나오던 때와는 딴판이었습니다. 불교 경전을 실은 말만 해도 22피였습니다. 당태종은 현장의 귀국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길에 인접한 작은 나라들의 명을 내려 그를 호송하도록 했습니다. 6. 현장 법사가 장안으로 돌아왔습니다. 한돌자가 드디어 장안에 도착한 현장 법사는 풍원신선, 현장이 경전을 구하여 장안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열렬히 그를 환영하였습니다. 현장 법사는 18만 자에 달하는 대당 서역기를 쓰는 한편 본격적으로 불경을 번역하는 일에 착수했습니다. 이 일의 규모는 정말 역사상 가장 공대하고 위대한 일임에 틀림없었습니다. 현장은 계획한 진도만큼 다 마치지 못하면 저녁 3경까지 계속했습니다. 잠시 눈을 붙이고 5경쯤에 다시 일어나 법문의 불경을 붉은 글씨로 구두점을 찍어 번역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으면 곧바로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번역 방식은 직역이 많았고 필법 역시 근엄했습니다. 7. 대당 서역기와 반야경을 완전히 번역하고 주감 선생, 현장 법사의 마지막 과업은 문자 신선, 대당 서역기는 현장이 인도 및 중앙아시아를 여행하고 나서 쓴 견문록입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공부하면서 몸을 돌보지 않은 데다 불경을 구하기 위해 인도로 가는 도중 많은 풍상을 겪은지라 현장은 냉병을 얻어 고생했습니다. 더욱이 고된 경전 번역 작업으로 인해 병세는 날로 위독해졌습니다. 그래도 그는 병든 몸을 의연히 이끌면서 반야경을 완전히 번역했고 계속해서 대보적경을 번역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몇 줄 번역하지 못한 채 영영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말았으니 그의 나이 66이었습니다. 한돌적 현장 법사가 불교와 종교에 남긴 역사적인 공로는 풍원신선, 현장 법사는 불경을 번역하는 일 외에도 외교상 커다란 공을 세웠습니다. 그의 뛰어난 변론과 해박한 지식은 인도 전역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계일왕은 그의 불법 강의를 들은 후부터 사신을 장안으로 보내 조공을 바칠 정도였는데, 이것은 중국과 인도 간에 이루어진 외교 관계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일개 유학생으로서 이러한 성과를 올린 경우는 아마 동서고금을 통틀어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나아가 그의 여행 견문기인 대당 서역기는 인도, 네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지의 고대 역사와 지리와 고고학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업적이 탁월했기 때문에 민간에는 그에 관한 고사가 널리 퍼졌고 명나라 시대에 오승은이 쓴 서유기 같은 소설은 그의 고사에 연유한 것입니다. 8. 부처의 경질한 모든 선악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주감 선생,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우리의 인식작용이 있어서 존재하며 모든 변화는 우리의 마음이 변해서 생기게 됩니다.
이에 대해 불교의 입장에서 좀 더 알아보기로 합니다. 한돌자, 전오식이란 무엇인가요? 통원신선, 예, 유식론에서 말하는 전오식이란 것이 있는데 이것은 눈, 시각, 귀, 청각, 코, 후각, 혀, 미각, 피부, 촉각 등의 감각기관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이 기관을 통해 밖의 세계를 인식하게 되며 밖의 존재는 이것들을 통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마음을 제6식이라 부릅니다. 만약 우리에게 마음이 없다면 밖의 사물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주감 선생, 그리고 전6식이란 무엇인가요? 문자 신선, 예, 그러니까 제6식은 밖의 사물을 받아들이는 외에 사상, 감정, 환상 등의 정신작용도 함께 수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리적 객관적 사태에 대해 우리 나름의 감정을 가지고 대합니다. 예컨대 무심히 타고 있는 촛불을 바라보며 이별이 서러워 눈물 짓는다 라고 말하는 경우입니다. 무정의 사물에 우리의 감정을 개입하는 것입니다. 한돌자, 그러면 전6식을 넘어서면 무엇인가요? 통원신선, 예, 여기에 제7식이 등장합니다. 제7식이란 곧 자아의 정신의식을 가리킵니다. 모든 의식의 구별이 있는 까닭은 그 가운데 자아의 인격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사물을 구별하는 작용은 말라식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분석을 주로 행하는 이 단계는 아직도 과학이나 철학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감 선생, 그러면 제7식을 벗어나면 문자신선, 예, 마지막 단계인 제8식에 도달하는데 이곳에서는 그 경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라야식이라 불리는 이 단계에서는 만물의 근원에 도달하여 종교의 경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커다란 창고처럼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씨앗들이 들어있으며 이 씨앗들이 모든 삼라만성의 근본이 되고 심령의 본체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고 마치 사람의 유전인자와 마찬가지로 과거의 모든 행위로부터 영향을 받아 미래를 형성합니다. 그것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한돌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과연 부처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풍운신선, 예, 먼저 우리의 마음은 선과 악, 그리고 그 중간 상태인 무기의 인자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인자가 아식을 통과하여 나타난 것이 나의 인격입니다. 즉 선을 나타내면 선인이 되고 악을 나타내면 악인이 됩니다. 하지만 선인과 악인은 보통 사람에 불과한데 이에 대해 부처의 경지란 모든 선악을 초월하는 진여의 경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선악의 인자를 없애야만 진여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감 선생, 우리가 불도를 닦아 부처의 경지로 들어가려면 문자신선, 예, 다만 선종에서 말하는 도노가 장식 단계에서 갑자기 이 씨앗을 변화시켜 부처의 경지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유식론에서는 불교도들의 점진적인 수양에 의해서 이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악의 인자를 점점 없애가다 보면 우리 속에 선의 인자만 남게 되고 다시 이 선의 인자까지 없애나가다 보면 마침내 부처의 경지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한돌자, 인도의 대승불교가 중국에 전해졌는데요. 홍원실선, 예, 대승불교는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를 연구한 현장법사는 거꾸로 인도까지 건너가 대승불법을 전했는데 말하자면 전도의 역전관계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다음부터 세계 여러 곳에서 대승불법을 배우기 위해 인도 대신 중국을 찾게 되었으니 이런 외대 문화를 받아들인 쪽도 얼마든지 더
우월할 수 있음을 보여준 좋은 사례라 하겠습니다. 다음 98일 밤 이야기 훈민하자 전일자와는 왕호 전축국제는 신라 해초 스님의 인도 여행기입니다. 1. 오른편 할인 가격으로 교재를 주문하시고 교재 대금은 택배로 책을 받으신 다음에 입금하세요. 2. 주소, 성명, 전화번호, 책명 가격을 문자 메시지로 김종호 010-628-1192로 보내주세요. 답변을 보낼 것임. 3. 교재는 오후 3시 이전에 신청하시면 바로 다음날 받으시게 하겠습니다. 토일 공휴일은 수년. 4. 입금 계좌번호는 교재 뒷표지 안쪽에 있어요. 낙권 구매는 교보문고 예스24 인터파크 알라딘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